쿠데타가 일어난 배경에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사상의 그런 영향이 깔려 있거든요. 다른 이사회 멤버들은 AI의 개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너무 빠르다. 좀 제어가 돼야 된다. 공공의 이익을 보면서 또 코인 투자자들을 정말 마음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FTX라는 그 거래소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효율적 이타주의 이쪽 그룹에서 제일 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제일 똑똑하고 돈 많은 애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네, 얘네들이 지금 여기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운동권들.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편집장 김동규입니다. 네, 파도의 에디터 김수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주제는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도덕, 철학, 사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 세계 최대 제일 핫한 지금 AI 회사인 오픈 AI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CEO가 쫓겨나고 또 그 CEO가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로 또 들어가기로 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큰 난리가 났어요.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쿠데타가 일어난 배경에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사상의 그런 영향이 깔려 있거든요. CEO를 물러나게 만든 거죠. 그런데 물러나게 만든 사람 중에 2명은 이 효율적 이타주의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효율적 이타주의랑 비슷한 그런 관점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라는 추측들이 많아요.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쿠데타가 일어난 까닭은 다른 이사회 멤버들은 AI의 개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너무 빠르다. 좀 제어가 돼야 된다. 공공의 이익을 보면서 인류의 이익을 보면서 속도를 늦추자. 그런 관점인데 사실 CEO인 샘 올트먼은 최근 들어서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쪽이 좌파라면은 자본에 포섭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이걸 또 운동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 안 해봤었는데. 실리콘밸리의 운동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샘 올트먼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자본에 포획돼서 우리 운동의 대의를 잃어버리고 이런 거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더니 말이야. 물론 그 많은 부분 추측이긴 한데 이게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뉴욕 타임즈라든지 지금 이 사건을 보도한 많은 매체들에서 다 지금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긴 해요. 효율적 이타주의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상적인 영향들이 있지만은 얘네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심지어 기후변화보다도 이 AI가 중요한 문제다. 왜냐면은 AI가 발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아예 끝나버릴 수도 있고 훨씬 잘 번영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이 지금 AI 부문에 많이 집중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전투장이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길게 봤을 때 인류의 그런 어떤 앞으로의 뭐 흥망 이런 거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AI다. 그래서 AI의 개발을 어떻게 할지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런 명제 중에 하나예요. 되게 상징적인 게 이제 이 효율적 이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윌리엄 매커스킬이라고 하는 그 옥스포드 철학과 그 교수인데 되게 젊어요. 이제 한 39, 40 됐을 겁니다. 그럼 피터 싱어하고도 원래 둘이 같이 공부 동학이겠네요. 왜냐면 피터 싱어가 옥스포드에서 박사하고 나서 프린스턴에서 나중에 가르쳤거든요. 네, 사실 이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그런 개념 이런 것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피터 싱어한테서 연원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일단은 옥스포드 철학과에서 기본적으로 그 공리주의에 되게 바탕을 한 그런 학풍이 형성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효율적 이타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룹이 형성되고 이러면서 피터 싱어도 한동안 이사회 멤버나 이런 걸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잠깐 여기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제일 번역 중에 이상한 번역 중에 하나가 전 공리주의라는 번역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 공리주의가 유틸리테리언이즘인데 이 공이란 단어가 보면은 되게 퍼블릭한 느낌 나잖아요. 공적인 느낌 나잖아요. 공적인 이익이라는 느낌 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쾌락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효용주의인데 그걸 번역을 갖다가 공리주의로 하는 바람에 굉장히 퍼블릭한 느낌, 공적인 느낌 나도 잘못한 것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근데 효율적 이타주의는 근데 공적 이익을 중시하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공리가 무엇이냐를 공적 이익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보다는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만 모든 걸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합의나 뭐 협의나 이런 걸 통한 어떤 공리의 형성이라기보다는 일부 똑똑한 엘리트들이 자의적으로 좀 결정한 이게 진짜 공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그래서 오픈 AI에서 지금 벌어진 사건의 배경에도 이제 이 효율적 이타주의가 작용을 했고 또 코인 투자자들을 정말 마음 아프게 만들었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코인 거래소가 여러 곳 있지만은 그 세계의 한 3, 4위권 사이즈로 엄청 컸던 FTX라는 코인 FTX라는 그 거래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하루아침에 파산을 해버리면서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가상화폐 이쪽 신뢰가 많이 분야가 무너졌죠.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렸죠. 2주, 3주 전에는 그 FTX 파산을 이제 시킨 주된 책임자로 FTX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라고 하는 그 젊은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재판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판결이 나거든요. 1심이. 결론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판결이? 그때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들어간 게 뭐 돈 세탁이나 뭐 그런 횡령 이런 거 관련해서 총 7건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들어간 거였는데 7건 모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와, 그러면 오래 살겠네요? 그쵸. 미국은 오래 살잖아요. 그쵸. 오래 산다는 게 100년 넘잖아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지금 죄목에 대해서 모두 다 유죄 판결 받으면은 최대 115년형까지 나올 수가 있더래요. 미국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에 대한 판결은 내년 3월쯤에 나올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할 때는 수십 년 된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효율적 이타주의 이쪽 그룹에서 제일 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대표적인 액티비스트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상 자기의 그 목적은 최대한 많이 벌어서 최대한도로 선행을 하는데 이바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동안에도 계속 자기 FTX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들을 주로 다 효율적 이타주의 관련 그룹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해온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어떤 뭐 우리도 이런 철학을 말로는 뭐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은 또 행동은 딴판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그냥 이런 수준이었으면은 여기서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사실은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갖다가 좀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낌 없이 이 고객 돈을 갖다가 자기 개인 투자한 데다 쓴다든지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그러니까 FTX가 그렇게 해가지고 파산해버린 거거든요. 웃기는 사례 중에 하나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효율적 이타주의 그룹의 어떤 일종의 MT 같은 거죠. 그런 MT를 내요? 컨퍼런스 영국 어디 옥스퍼드 인근이었을걸. 거기에는 고성을 삽니다. 너무 과도하게 비싸잖아요. 아니 우리 그냥 돈 많은 사람들. 네, 우리 뭐 스타벅스 가서 해도 뭐 얘기하는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그러면서 여기에 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성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고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했던 얘기들이 나와요. 사후 정당화. 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회사 돈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쓰고 하는 거를 갖다 이렇게 정당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죠. 롤스로스를 모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거에 사실은 효율적 이타주의 이 사상이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게 사실은 효율적 이타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상에 대한 결함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고 제일 똑똑한 실리콘밸리나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미국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 나와가지고 이런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 상당수가 다 사실은 효율적 이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효율적 이타주의 이쪽 그룹이 원래는 이제 옥스퍼드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얘네들이 유명 대학들에다가 효율적 이타주의 동아리들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이 똑똑하고 세상에 선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사람. 이게 결과주의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이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혁명적 결과를 아주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칼로 한번 위협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100억을 좀 써가지고 혁명적인 일을 해서 세상을 많이 잘 만들면 그 놀랬던 은행원도 사실 결국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나중에 좋은 나라를 만들면은. 네, 극단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수많은 혁명가들이 은행 털어도 별로 죄책감을 안 느끼고 이건 다 혁명적 대의를 위해서 내가 튼 거고.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는 느낌이 좀 있네요, 보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오픈AI는 뭐 이런 데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밸리에 돈 많고 똑똑한 자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 AI 관련 분야는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이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오픈AI도 사실은 지금의 그런 비영리 지배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도 효율적 이타주의 영향이 크고 또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각광받는 AI 기업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구성을 할 때부터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막 해가지고 만든. 엔트로픽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엔트로피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란 뜻인데. 그렇죠. 인류의 그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AI를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 이타주의가 갖고 있는 영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그런 효율적 이타주의 그룹에 뭐 연루가 됐거나 가입이 됐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행사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아, 내 사상이랑 가장 잘 맞는다. 제일 부합하는 사상이다. 뭐 부자들이 좋아할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결국은 다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다 도움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좀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가 신봉하고 있는 사상이라면은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이게 우리 생활에도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AI 기술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특히 여기에는 효율적 이타주의자들이 영향을 많이 행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저희가 몇 주 전에 소개를 했던 그 효율적 이타주의 그 관련 기사가 있어요. 그 뉴스테이츠먼에 실렸던 어떤 내용이었죠? 그게 이제 FTX 사태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비판적으로 쭉 그 뉴스테이츠먼은 영국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계열, 네, 맞죠. 페이비언 소사이티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네. 거기서는 그럼 뭐 진보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렇죠. 또 그 철학 그냥 사상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다. 예. 겉보기에는 최고의 선을 최대의 효용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게 과연 정말 그런 것인지는 좀 미심쩍다고도 하고. 자본가들의 앞잡이다 이렇게 생각 볼 수도 있을지 모르죠. 좌파들은, 영국 좌파들은. 그렇죠. 또 영국 좌파 약간 그런 성향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일단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파도.kr 들어가셔가지고 이 제목이 이제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냥 되게 제목을 풀어서 썼는데 선행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도덕 철학이 코인 거래소 FTX와 함께 파산한 사정. 요지가 뭐예요, 요지가? 그러니까 FTX 그 파산 사건에서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냥 코인 거래소 하나 파산한 그런 것보다도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게 사상적인 배경이 있다. 네, 거기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되게 크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얼핏 볼 때는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사상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파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아유, 사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별거 아닌 믿음들 한두 가지인데 그게 결과는 나타나면 엄청난 큰 차이가 나타나요. 효율적 이타주의가 도대체 정확하게 사상의 기본 관점이 뭐냐?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할 때 된 것 같아요. 기사의 첫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영어로 effective altruism이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펙티브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효과적인. 효율적으로 번역하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 번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결국은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번역 표현이 뭔지를 찾아보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효과적 이타주의가 맞지 않나 했는데 그 이전에 소개가 많이 돼 있는 방식이 효율적 이타주의더라고요. 근데 봐보면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돌아왔는데 도덕의 가성비주의라고 하나. 가성비주의. 가성비주의. 그럼 효율이 맞네요. 근데 은근히 맞네요. 그렇죠. 잘 번역한. 왜냐면은 효율적 이타주의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이 기사 처음에 에피소드처럼 나오는 그게 되게 효율적 이타주의가 뭔지 되게 잘 설명하는 그 건데 한 도덕 철학자가 이 미국의 어느 수학 천재가 이렇게 와가지고는 자기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정말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서 가장 큰 선행을 하고 싶은데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 철학자가 그러면 저기 은행가가 되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자한테. 그래서 왜 은행가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 지금 수학 천재 얘처럼 은행가라고 그러면은 은행원 정도 레벨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그렇죠. 맞아요. 미국에서 은행가라는 뱅커라는 거는 돈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 단위 이상 버는 사람. 미국에서 이제 뱅커라는 그러니까 보통 투자, 인베스트먼트 뱅킹 이런 거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골드만삭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돈 굴려가지고 왜 그런 거 하니? 의사 돼가지고 그런 어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애들 한 명씩 살려봤자 1년 동안 네가 살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월스트리트 뱅커가 돼가지고 10조를 번다. 뭐 10조를 번다 이러면은 그럴 의사들을 100명, 뭐 1000명을 고용해서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치료를 시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만약에 너 말고도 의사가 될 사람은 많고 그 사람들 중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할 사람들은 많겠지만 은행가 중에서 너 말고서 은행가가 됐는데 내가 번 돈을 가지고서 의사들을 고용해서 아프리카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치료시킬 사람은 없다. 그러니 네가 은행가가 되는 게 가장 그 최대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에피소드가 그런 효율적 이타주의의 접근법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가지 명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어떤 선행의
그리고 어떤 그런 효용이란 거는 꽤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에 100명 살릴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의사들을 더 많이 고용해서 하면은 뭐 1000명, 10,000명도 살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 10,000명을 살리는 게 1000명을 살리는 것보다는 경제에서 말하는 효용이죠. 그렇죠. 훨씬 더 딱 계산이 가능하죠. 뭐 이게 그 가성비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 모든 이 한국에서는 가성비의 모든 논의의 정착점은 국밥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국밥을 먹는 게 제일 낫다. 이걸로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제일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을 해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내가 기부를 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마음에 그런 거 있거든요. 아, 내가 정말 좋은 일 하고 싶고 이러긴 하는데 그 아프리카 거기 오지에서 막 설사해 가면서 하고 뭐 힘들게 살고 싶지는 또 않고 막 이런 그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효율적 이타주의는 그 당당하게 그 얘기는 뭐 이게 좀 사상적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걸 해라. 그렇죠. 근데 대신에 그거를 갖다 기부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또 거기에 되게 사람들이 감화가 되는 그 측면도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나 혼자 하면은 사람 끼케야 뭐 100명을 구하는데 10,000명, 뭐 20,000명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꽤 솔깃할 얘기잖아요. 근데 이 논리를 갖다가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뭔가 그 뭐가 더 효용이 높고 이게 좀 분명한 케이스잖아요. 사람을 구한다 숫자로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공리주의적 접근 방식이 되게 미묘한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때부터 점점 이상해지는데 가장 얘기를 듣게 되면 좀 띠용하게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효율적 이타주의 사상에 약간 연원이 되는 피터 싱어가 이제 자기 책에서 했던 얘기인데 피터 싱어가 쓴 책이 이제 그 동물권 동물 해방이라는 책이 이제 사실은 동물권 그 운동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준 책이고 그러긴 한데 여기서 피터 싱어가 주장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보호받아야 될 생명의 가치라는 거는 그 생명이 느낄 수 있는 그 존재냐. 여기 영어로 sentient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효용이라는 게 쾌와 불쾌의 느낌이거든요. 결국 쾌와 불쾌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sentient한 being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sentient한 being이란 거는 다른 sentient한 being이랑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강아지가 아파하는 거 보면 우리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프죠. 사실 이렇게 볼 때 당연히 내 주변에 그런 우리도 길 가다가 아픈 동물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마음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되게 당연한데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은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돼요. 사람과 개가 동시 위기에 처했는데 여기서 한 명만 구할 수 있다. 그럼 누구를 구할 수 있다.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해야 될까? 이제 이 문제로 들어가면은 미묘해지는 게 뭔가 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무조건 사람이죠. 그렇죠. 일단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이 먼저다. 사람 먼저 구할 것인데 여기서 피터 싱어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인데 만약에 개는 멀쩡한 개고 이 사람은 중증 발달 장애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의미 있는 관계나 이걸 맺을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러면 의식도 제대로 없고. 이 강아지는 우리하고 굉장히 교감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피터 싱어는 당당하게 이럴 때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개의 목숨이 더 소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그런가? 아니 그래도 사람 목숨이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한 적이 좀 있어요. 근데 그때 한 학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 피터 싱어 교수가 막 채용됐을 때거든요. 채용된다면 그 시위를 하더라고요. 피터 싱어 뭐 받지 말라라고. 전 속으로 재밌게 글 잘 쓴 사람인데 왜 싫어하지 했는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 들어서 이제 나중에 접하고 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촉도를 두고 그걸로 어떤 생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묘한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되게 좀 일반적인 그 감수성으로는 의아한 그런 결론들이 나오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FTX라든지 오픈 AI 같이 AI 개발을 하는 쪽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는 요거의 뭐 향방에 따라서 뭐 직업이 사라지고 돈이 날아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또 비슷한 상황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계속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서 계속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효율적 이타주의 볼 때마다 이기적인 것도 있고 얘가 차갑기도 하고 에센시언트한 그 쾌라는 게 또 효용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 주변에 내 이웃들이 근데 10명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좀 돈을 갖다 가지고
아프리카에 정말 10,000명을 살릴 수 있다면은 내 주변의 10명보다는 10,000명 살리는 게 더 계산을 해보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쩌면은 진짜 루소가 자꾸 떠올라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느끼 떠오르는 게 루소가 그런 말을 해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사회동포주의, 전 세계를 돕자. 우리는 모두가 We are the world 하는 그런 사회동포주의자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 떠드는 거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돕기 싫어서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본가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네. 효율적 이타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라는 거는 요즘 같은 시대는 되게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난립하고 뭔가 딱 명확한 어떤 그런 척도라는 게 있기가 힘들잖아요. 또 사실은 사회가 또 다원주의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강조를 하다 네. 보면은 그래 뭐 네 그것도 맞고 나도 맞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자꾸 갈팡질팡하게 되는데 효율적 이타주의 좀 더 이렇게 강화된 어떤 공리주의적 그 접근 방식은 어쨌든 되게 뭔가 명확한 어떤 기준의 척도가 있다는 걸 약간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그걸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자기의 사익 추구를 정당화하는데 왜냐면은 사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니까 결과를 좋게 만들어서 하면은 좋은 거다 라고 하니까 난 사실은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요트 타고 싶고 뭐 이러고 싶어가지고 이걸 하는 거지만은 얼마든지 또 그걸 정당할 수 있는 그것도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똑똑하고 젊으면서 어느 정도 약간 도덕적인 그런 거에 그 갈등을 고민을 겪는 이런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되게 선두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실 갖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동기에 대한 도덕을 엄청나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아이돌한테도 도덕 그 강요 저기 그렇죠. 도주했죠 우리가. 강하죠. 이런 강력한 그것도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결과는 나쁘더라도 일단 동기면 좋고 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워낙 그게 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효율적 이타주의가 들어오기 쉽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한국에서는 효율적 이타주의 사상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될 어떤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 효율적 이타주의 사상이 영향을 계속 미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기본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착한 동기를 가지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공리주의의 한 공리주의죠. 공리주의인 그 효율적 이타주의자 사람들은 내가 좀 사악한 마음을 품더라도 좀 이기적이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좀 논쟁을 좀 하면 재밌겠네요. 사실은 좀 논쟁을 좀 붙여보면 좀 재밌겠네요. 적절하게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약간 이런 관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결론도 중요하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일 똑똑하고 돈 많은 애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얘네들이 지금 여기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운동권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AI 개발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으면은 어떤 그런 흐름에 이런 움직임 배경에 이런 사상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그런 걸 내다보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딴지를 걸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파도 이 기사 보시면은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